날이 저물어 밀로노시츠코의 마을 끝에 자리 잡은 이장 프로코피떼의 헛간에서 사냥꾼들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일행 두 사람은 수의사인 이반 이바느이치와 중학교 교사인 볼킨이었다. 이반 이바느이치는 침샤 기말라이스키란 괴상한 이중 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그에게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아 그 고장 사람들은 그저 이름과 부칭만을 불렀다. 그는 마을에서 가까운 양마장에 살았다.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나 쐴까 하고 사냥을 나온 것이다. 중학교 교사 볼키는 여름철마다 피백작대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고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본토박이나 다름이 없었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상자 속에 든 사나이. 재미있는 제목이죠. 중학교 교사인 불킨과 수의사인 이반 이바느니치가 사냥을 나갔다. 밤을 맞아 어떤 허름한 헛간에서 나눈 대화 형식의 내용인데요. 불킨은 자기 학교에서 함께 재직하고 있는 지리교사인 프로코프의 괴이한 행동을 이반 이바느치에게 털어놓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로 손꼽히는 안톤 체홉. 그는 1860년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 따갈로그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노 출신의 아버지는 식료품 자파상이었는데 체홉이 16살 때 가게가 파산하여 모스크바로 떠납니다. 고향에 홀로 남은 체홉은 가정교사를 하며 중학교를 마치고 모스크바 의대에 진학합니다. 체홉은 학업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유머 잡지에 필명으로 글을 실기 시작합니다. 의사 생활을 하며 집필을 계속하던 체홉은 32살 때 모스크바 남쪽 멜리호보라는 마을로 주거를 옮겨 창작에 집중합니다. 44살에 폐결핵 악화로 사망하기까지 완성한 희곡과 단편선이 천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지역 봉사와 지식인으로서 기아의 구원과 학교 설립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삶 자체 또한 예술 같지 않습니까? 당시 러시아가 농노 해방에 이어 계속된 전쟁으로 지식층의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흐르고 서민층들은 태만과 암흑 속에 허덕이게 된 상황에서 안톤 체홉의 예민한 직감력은 이러한 사회의 온갖 부정, 허위, 부패나 모독을 모른 채 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작품 속 수의사인 이반 이바느치의 목소리를 빌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염세주의적인 사상을 토로하는 점이 재미적 요소 같아요. 상자 속에 든 사나이. 키가 크고 긴 수염에 바짝 마른 노인 이반 이바느이치는 문 옆에 앉아서 고불통을 빨았다. 달빛이 그를 비추었다. 불키는 헛간 건초 위에 누웠으나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이장댁 마누라 마부라에 관한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 그녀는 건강하고 꽤 똑똑한 편이었으나 자기 생애를 통하여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으며 거리와 철도조차 본 일이 없었고 최근 10년 동안은 줄곧 페치카 옆에 앉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외출은 밤을 이용해서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놀랄만한 일이 됩니까? 불키는 말했다. 이 세상에는 꿀벌이나 달팽이처럼 자기 집 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천성이 은퇴적인 사람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격세 유전의 한 현상.
즉 인류의 조상들이 아직 사회적 동물이 못 되었을 적에 홀로 동굴 속에서 살던 시대로의 복귀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지 천태만상의 인간 성격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자연과학자가 아니니 이런 문제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브라 같은 인간이 그렇게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가까운 예로는 두어 달 전에 우리 읍에서 사망한 내 동료 베리코프라는 그리스어 교사를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분명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는 여러모로 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에도 밖으로 나갈 때면 기어이 덧신을 신고 우산을 든 데다가 솜을 둔 방한 외투까지 입고 다니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은 자루주머니에 넣고 시계는 잿빛 사슴 가죽으로 싼 데다가 연필을 깎으려고 칼을 꺼내는데 글쎄 그 칼까지도 자그마한 주머니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언제나 높다란 옷깃 속에 얼굴을 파묻어 심지어는 얼굴마저 자루 속에 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재킷을 입은 데다 귀까지 솜으로 싸고 마차를 타면 꼭 휘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이 사나이에게는 항상 무엇으로라도 몸을 감싸는, 말하자면 자기를 외계의 영향에서 격리시켜 보호해줄 상자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좀처럼 타파하기 어려운 변함없는 성벽을 엿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현실은 그를 초조와 공포 속에 몰아넣었고 끊임없는 불안 속에 허덕이게 했습니다. 자신의 소심증과 현실에 대한 증오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나이는 언제나 과거를 찬미했고 남이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던 고대어도 그에게는 덧신과 마찬가지로 현실 생활을 도피하기 위한 한낱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리스어는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는 언제나 달콤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말을 증명이라 하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손가락 하나를 쳐들며 안트로포스라고 발음했습니다. 이렇게 베리코프는 자기 사상까지도 상자 속에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거리는 무엇을 금지하는 공고라든가 신문의 논설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학생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공고라든가 육체 관계에 중심을 둔 연애를 금하는 논설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금지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단 말입니다. 그는 해방이라든가 허가라든가 하는 그 말부터가 도대체 의아스럽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양이고 보니 거리에 연극 모임, 독서회, 카페 그런 것이 허가가 나면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여하간 다 좋은 일이긴 해. 그렇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이 꼬락선이고 보니 자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범법, 탈선, 반칙이라 할지라도 그의 두통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 가운데서 누가 미사에 늦었다든가 중학생이 무슨 못된 장난을 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든가 여자 사감 선생이 밤늦게 어떤 장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말이 있으면 이 사나이는 무슨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몹시도 마음을 태웠습니다. 그는 교직원 회의에서도 중학교와 여학교의 젊은 것들이 소행이 불량하다느니 교실 안에서 너무 떠든다느니
어쨌든 당국에 알려져서 말썽이 생겨서는 안 되겠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하면서 5만 가지 궁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2학년생 페트로프와 3학년 예고로프를 제명 처분해버리면 필경 잘 되나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류의 고지식함, 의심증 때문에 우리들은 무척 속을 태웠지요. 그러니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연방 내쉬는 한숨, 울상을 한 찌푸린 얼굴, 고양이처럼 조그마한 얼굴에 걸친 안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모조리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못해 양보를 해서 페트로프와 예고로프의 품행 점수를 깎고 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퇴학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나이에게는 우리들의 하숙을 방문하는 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료 교사의 집에 가거나 우두커니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어서 마치 무엇을 살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두 시간 우두커니 앉았다가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곤 했는데 그의 말을 빌린다면 그렇게나마 방문하는 것도 동료들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더군요. 사실 우리들 하숙에 찾아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은 그에게도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방문하는 게 그래도 자기 딴에는 동료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교장까지도 그를 두려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우리 동료 교직원들로 말하자면 투르게네프나 스체드린한테서 교육을 받은 그래도 꽤 똑똑하고 머리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건만 날마다 덧신을 신고 우산을 들고 다니던 이 사나이가 만 15년 동안 중학교 전체를 자기 소나기에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중학교뿐이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그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부인네들까지 토요일마다 개최하던 가정 연극을 이 사나이가 알아차릴까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수도사들도 이 사나이 앞에서는 육식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리코프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최근 15년 동안 우리 읍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겁을 집어먹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이웃과 사귄다거나 독서를 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극빈자를 도와준다든가 글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두려워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반 이바느치는 무슨 말을 하려고 기침을 한번 하고는 우선 고불통으로 한 모금 빨고 나서 달을 쳐다보고는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했다. 하여튼 스체드린이나 뚜르게네프, 바클과 같은 문호들의 작품을 읽어내는 훌륭한 인텔리들까지도 그처럼 굴복하고 참았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군요. 베리코프와 조아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불키는 하던 말을 이었다. 더구나 같은 2층에서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으니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의 생활은 자세히 잘 압니다. 집에서의 생활 역시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옷에다 실내모를 쓰고 덧문을 내리고는 빗장을 잠급니다. 말하자면 굴욕과 제한을 자신에게 가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채식주의는 몸에 해로운데 그렇다고 육식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읍 사람들이 베리코프는 채식주의를 안 지킨다고 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채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육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버터에 튀긴 가시고기 같은 것을 반찬으로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봐 두려워 식모는 두지 못하고 60고개를 바라보는 어딘지 똑똑하지 않아 배는 백발의 주정뱅이 영감을 두었습니다. 요리사 격인 아파낫이란 영감은 한때 군대에서 식사당번을 한 일이 있어 겨우 밥이나 끓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파낫이 영감은 날마다 팔짱을 끼고 문간에서 서성거리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면서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저런 패들이 꽤 많이 늘었단 말이야. 베리코프의 침실은 흡사 상자 모양으로 작았고 침대에는 휘장을 쳐놨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그는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했겠지요. 꽉 닫힌 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커덩거리고 페치카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부엌에서는 영감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한숨 소리가. 이불 속에서도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아파나시가 자기를 찔러 죽이지는 않을까.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이런 궁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고 보니 잠이 들고 나서도 밤새도록 무서운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저와 함께 학교로 출근할 때 그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고 얼굴빛은 흰 종이장 같았습니다. 아마 그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 들끓는 학교는 분명히 그에게는 귀찮은 곳이었을 겁니다. 천성이 고독을 벗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는 나와 나란히 걸어가는 것조차 무척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필경 교실안은 벌써 야단 법석이겠군. 흡사 자기 감정에 대해 설명이라 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리스어 선생이 장가를 들 뻔했답니다. 이반 이바는치는 헛간 쪽을 돌아보며 재빨리 반문했다. 농담이시겠죠. 물론 이상하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장가를 들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 미하일 사부비치 코발렌코라는 소러시아 선생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지리와 역사를 담당할 분이었습니다. 그 선생은 혼자가 아니고 바렌카른 이름을 가진 자기 누나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젊은 데다가 후리후리한 키에 얼굴빛이 거무스름하고 손이 큼직한 대장부였습니다. 그의 얼굴 생김만으로도 굵직한 목소리의 소유자같이 보였습니다. 실상 그의 음성은 흡사 나무로 만든 물통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누이 바렌카는 30 안팎으로 배는 노처녀였습니다. 그녀 역시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다 눈썹은 길었고 얼굴빛은 붉어서 홍당무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처녀와는 다른 말괄량이었습니다. 줄곧 소러시아의 노래나 부르고 걸핏하면 히히거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호호하하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제가 처음 코발렌코의 누이를 알게 된 것은 지금도 잊지 않았지만 교장댁의 명명일 축하 파티에서였습니다. 예의상 마지못해 참석한 무뚝뚝한 교직원 틈에 새로운 비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히히거리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까지 추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담뿍 넣어서 바람이 분다면이란 노래를 부르고 나더니 또 다른 노래를 연달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노랫소리에 얼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베르코프까지도 얼을 빼앗기고 말았으니까요. 베리코프는 그녀 곁에 앉아서 아주 다정한 웃음을 입가에 띠며 말을 걸었습니다. 소러시아의 말에 부드러움과 맑은 음조는 고대 그리스어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녀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다운 목소리로
베리코프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농장이 가자츠키군에 있으며 그곳에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둥, 그 고장에는 배나무와 탐스러운 참외, 호박이 많다는 둥 했지요. 소러시아에서는 호박을 카바카라고 한다든가 이 고장에서 카바카를 그 고장에서는 시노코라고 말한다느니 이 고장에서는 빨간 것과 파란 것을 넣은 보르시치를 끓이는데 천하일미라는 등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귀가 솔깃해서 그녀의 얘기를 듣는 동안에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을 결혼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장 부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베리코프가 독신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새삼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사나이가 이성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흥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정 같으면 이런 일은 전혀 우리의 흥미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덧신을 신고 휘장을 치는 침대 속에서 잠을 자는 사나이가 설마 연애를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 선생은 벌써 40고개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저 처녀는 30이라면서 저 처녀 같으면 베리코프 선생한테 시집 갈 것 같아요. 하고 교장 부인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 시골서는 전혀 불필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심심풀이 삼아 공연히 떠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신랑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베리코프를 결혼시켜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교장 부인과 사감 부인을 비롯해서 전 교직원의 부인들은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갑자기 발견한 듯 활기를 띠었고 전보다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극장 특별석에 앉은 교장 부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하니 교장 바로 옆에 바렌카가 부채를 들고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고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는 그녀와 나란히 몸집이 작고 등이 좀 굽은 베리코프가 앉았는데 글쎄 그 모양이 꿔다 넣은 보리자루 같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만찬회를 베풀었습니다. 부인들은 베리코프와 바렌카를 초대하라고 졸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가 돌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렌카도 분명히 결혼에 반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기야 동생한테 얹혀 사는 바렌카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만한 일이지요. 더구나 날마다 옥신각신 하다가는 서로 역을 퍼붓기가 일쑤였으니까요. 이 오누이가 다투던 장면을 말씀드리기로 하죠. 키가 큰 대장부 코발렌코가 수놓은 셔츠를 걸치고 걸어갑니다. 앞머리를 길게 이마까지 늘어뜨린 데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매듭투성이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그 뒤를 발렌카가 역시 책을 옆에 끼고 따라가다가 언성을 높여 말합니다. 예, 미하엘릭, 너 이 책 안 읽었구나. 이 책 안 읽었지? 틀림없어. 원 누나도 읽었다니까. 코발렌코는 보도 위를 지팡이로 치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 참 민칙. 역정은 왜 내니? 예사스런 일 가지고. 하여튼 난 읽었단 말이야. 코발렌코는 더욱 언성을 높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남끼리인 양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필경 그런 생각이 싫어졌을 테고 자기 몸둘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기야 그 나이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됐지요. 당시에 그녀는 상대방이 좋다든가 싫다든가를 운운할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결혼해야겠어. 그리스어 선생이라도 괜찮아.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뿐 아니라 요즘은 처녀들이 대개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상대가 누구건 간에 시집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하나 봐요. 어찌됐든 그녀가 베리코프에게 호감을 가진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한편 베리코프는 어땠을까요? 그는 우리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발렌코네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우두커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바렌카는 바람이 분다면 이란 노래를 그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까무스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눈길로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정관계, 더구나 결혼에서는 남의 말이 꽤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결혼해야 한다느니 그의 인생에서 결혼을 제외한 그 밖의 일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느니 여러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태도로 결혼은 대사라는 판에 박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생님도 바렌카에 대해서는 대략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녀도 나쁜 여자는 아니었고 폭 재미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래봬도 그 처녀는 5등관의 딸이었고 자기 집에는 큰 농장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묘한 점은 베르코프에게는 그 처녀가 참된 사랑을 기울인 첫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자기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덧신과 우산을 치워버릴 때가 왔군요. 이반 이바느니치가 입을 열었다. 한데 그것들을 치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책상 머리에 바렌카의 초상화를 장식하고는 틈만 나면 내 방에 건너와서 바렌카에 대한 얘기와 가정생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결혼은 대사라는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코발렌코네 집도 자주 방문했지만 그의 생활 양식에는 추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결혼에 대한 결심은 그에게 병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야이어갔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깊숙이 상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희죽 웃어가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바르바라 사부비시나는 마음에 들었어. 누구나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나는 잘 알기는 해. 그러나 이번 일은 자네도 알다시피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생각해야겠는걸.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뭐야 이 사람아. 결혼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네. 아니야. 그래도 결혼은 대사이니 장례의 책임과 그는 어느 날 희죽 웃어가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바르바라 사부비시나는 마음에 들었어. 누구나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나는 잘 알기는 해. 그러나 이번 일은 자네도 알다시피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생각해야겠는걸.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뭐야 이 사람아. 결혼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네. 아니야. 그래도 결혼은 대사이니 장례의 책임과 의무를 미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 그래야 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네. 실토를 하면 난 두려워. 그 오누이 말이네. 자네도 알지. 기묘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무슨 일에든지 남과는 전혀 색다른 생각을 하는 데다 성질들도 과격하단 말이네. 결혼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일 아닌가. 그래 이 사나이는 청혼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이틀 날짜만 끌었습니다. 그러니 교장 부인과 우리들은 모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나이는 장례의 책임과 의무 같은 것만 곰곰이 생각하고 세월을 보낼 판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무라고 생각한 소행이었겠지만
거의 매일 바렌카와 산책을 했으며 가정생활을 둘러싼 얘기를 하려고 내 방에 건너오곤 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엔 청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심심풀이 중 하나인 이 불필요한 결혼이 성립되었을는지도 모르죠. 만일 돌발적인 대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해둬야겠습니다. 바렌카의 동생 코발렌코는 베리코프를 만나던 첫날부터 지나칠 정도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코발렌코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불평을 했습니다. 저 밀고자 같은 녀석과 어떻게 함께 지내십니까? 그 구역질 나는 낯짝을 보고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지내는 여러분은 용하시기도 해요. 당신들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교육자라고, 스승이라고, 이곳은 과학의 전당이 아니라 경찰서군요. 게다가 파출소에서 나는 시금털털한 냄새까지 풍깁니다. 전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내고 시골로 내려가렵니다. 거기서 새우잡이나 하고 소러시아 사람들의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살겠습니다. 전 곧 떠나겠으니 여러분은 저 유다하거나 지내시지요. 그런 자식은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낫지. 그러는가 하면 또 그는 굵직한 소리로 하하 큰 소리로 웃고 나서는 두 팔을 벌리며 저에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 녀석이 내 집에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느냐 말입니다.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단 말이죠. 멍하니 앉아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는 베리코프의 별명을 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누이가 베리코프한테 시집을 가려 한다는 말을 코발렌코에겐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부인이 성실하고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베리코프에게 누이를 출가시키면 참 좋을 것이라는 말을 그에게 비춰봤더니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투덜거렸습니다. 누이가 독사한테 시집을 가건 말건 제가 알 게 뭡니까? 저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주의올시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난꾸러기가 베리코프가 덧신을 신고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우산을 쓰고 바렌카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만화에다 그렸습니다. 만화 밑에는 사랑에 빠진 안트로포스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표정이 신기할 정도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중학교, 여학교 선생들은 물론이고 신학교 교사들과 관리들까지 만화를 한 장씩 받았습니다. 그 만화는 베리코프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날은 5월 초하루에다 바로 일요일이어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모였다가 교회로 소풍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베리코프는 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에 나선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얼굴 표정은 비구름 같았습니다. 세상엔 별의별 악한 같은 녀석도 있군. 내뱉듯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반쯤 갔을 때 코발렌코가 자전거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 뒤엔 바렌카도 역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녀의 붉은 얼굴은 좀 지친 듯 했습니다만 그래도 싱글벙글 명랑한 빛을 띠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겠어요. 참 날씨도 좋기도 해라. 어쩌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전거를 탄 그들 오누이는 우리의 시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리코프의 파란 얼굴은 흰 백지장으로 변했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그는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혹 잘못 본 걸까? 중학교 교사가 더구나 여자까지 자전거를 타다니 될 법이나 한 일이야. 무엇이 나쁘다는 거야. 운동 삼아 타는 거니 괜찮지 뭘 그래. 나는 말했습니다. 뭐? 괜찮다고? 그는 내가 대수롭지 않은 듯 천연스레 말을 하니 더욱 노기를 띠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몹시 놀란 그는 더 걸어갈 기력이 없어졌는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는 온종일 신경질적으로 손을 마주 비비대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고 나는 그가 몹시 울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날 생전 처음 학교에 결근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한데 저녁 무렵이 되자 밖은 여름 날씨였는데도 두꺼운 옷을 입고 코발렌코네 집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이때 바렌카는 외출하고 집에 없어서 코발렌코와 마주쳤습니다. 자, 어서 앉으시지. 코발렌코는 쌀쌀하게 말하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잠에 취한 얼굴이었는데 필경 식후에 한참 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이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베리코프는 10여 분 동안 우두커니 앉았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을 가라앉혀 볼까 해서 들렀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괴로워요. 저와 당신 누이를 만화에다 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만화의 재료가 될 아무런 구실을 준 일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예의가 바른 사람답게 처신을 해왔어요. 코발렌코는 입을 쑥 내민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베리코프는 잠시 후 울먹울먹한 소리로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고 당신으로 말하면 교편을 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 한마디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배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취미는 청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는 삼가야 할 점입니다. 어째서 그렇단 말이죠? 굵직한 목소리로 코발렌코는 반문했습니다. 더 설명을 해야 아시겠습니까? 미하엘 사부비치 정말 모르겠습니까? 교사가 자전거를 타도 좋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거꾸로 서서 다니는 수밖에 없겠군요. 일단 공고로 금지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무척 놀랐습니다. 당신 누이를 봤을 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인네나 처녀가 자전거를 타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어쩌란 말이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주의하셔야겠다는 것뿐입니다. 미하엘 사부비, 당신은 아직 젊으니 장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신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신중치 못해요. 밤낮 수놓은 셔츠를 입고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가 했더니 이번엔 자전거까지 타고 다니니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 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만일 교장 귀에 들어간다면 아무 때고 장학강 귀에도 들어가겠으니 그래도 좋다는 말입니까? 나나 나의 누님이 자전거를 타건 말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코발렌코는 불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건 내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에 간섭하는 자가 있다면 모가지를 분질러 놓겠어. 새파랗게 질려버린 베리코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투로 나오면 더 말할 수가 없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앞으로 상관에 대해서는 제 앞에서 말한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상관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해요. 그러니 내가 상관에 험담이라도 했단 말이오.
화가 치솟은 코발렌코는 증오의 눈초리로 쏘아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일에는 참견 마시오. 난 솔직한 사람이요. 당신 같은 양반과는 말도 하기 싫소. 난 밀고자 같은 놈은 싫어해요. 화가 날 대로 난 페리코프는 몸둘 바를 모르며 부랴부랴 옷을 챙겼습니다. 필경이 사나이는 생전 처음 이런 난폭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층계 앞을 나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혹 우리 말을 누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말이 퍼지면 공연한 말썽이 생길 테니 교장께 사전에 보고해야겠소. 어째서 다투었는지 대강 그 줄거리라도 말씀드리겠소. 보고를 해? 할 테면 해라. 코발렌코는 그의 목덜미를 쥐고 획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베리코프는 덧신을 철컥거리며 층계 밑으로 뒹굴었습니다. 그는 부스스 일어나서 안경이 깨지지는 않았나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가 층계 밑으로 굴러떨어졌을 때 공교롭게도 발렌카가 두 부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베리코프에게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큰 웃음거리가 될 테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어. 일이 이쯤 됐으니 읍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교장과 장학관도 알게 될 것은 뻔한 일이야. 아, 무슨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새 만화가 그려지겠지. 결국 파면을 당함으로써 끝을 맺겠고. 그가 부스스 일어났을 때 바렌카는 베리코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스꽝스러운 얼굴과 구겨진 외투와 덧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그녀는 그의 부주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속단하고는 집이 떠나갈 듯이 웃어댔습니다. 하호호. 이 천둥 같은 웃음소리 하하가 구원도 지상에서의 존재까지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베리코프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바렌카의 초상화를 치우고 잠자리에 누운 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나흘 후 아파나시가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 아무래도 잘못될 것 같다면서 의사를 불러야겠노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베리코프의 방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그는 휘장 속에서 담요를 덮고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으면 그저 아니, 응, 이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나이 곁에서는 아파나시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서성거리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연방 내쉬었습니다. 한숨과 함께 보드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달 후에 베리코프는 죽었습니다. 중학교, 여학교, 신학교의 교직원들이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속에 든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고 명랑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상자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된 것을 기뻐나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이상을 달성한 셈입니다. 마치 그의 명예를 위해서인 양 장례식 날은 비구름이 잔뜩 덮인 궂은 날씨여서 우리 일행도 덧신을 신고 우산을 썼습니다. 바렌카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관이 무덤 속에 들어가자 그녀는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소르시아의 여자들은 웃거나 울 뿐이지 그 중간의 기분이 없음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베리코프와 같은 사람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올 때 우리들은 다 엄숙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흡족한 감정을 겉에 나타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른들이 집을 비우고 나간 후 완전한 자유를 맛보며 한두 시간 뛰어놀 때의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암시. 아무리 보잘것없는 희망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날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에서 돌아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도 채 못 가서 우리들의 생활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거칠고 아무 가치 없는 지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고로서 금지된 생활은 아니었으나 여하튼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베리코프의 장례를 치른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베리코프와 같이 상자 속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나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반 이반은치는 대꾸하며 고불통에 불을 당겼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불쾌는 거듭 말했다. 중학교 교사는 헛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그마한 키에 뚱뚱하며 대머리인데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턱수염을 길렀다. 개 2마리가 그를 따라 나갔다. 저 달을 좀 보십시오. 그는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벌써 밤은 깊었다. 오른편에는 저 멀리 4km가량이나 길게 뻗은 마을 전체가 보였다. 만물은 깊이 잠들었다. 자연계에 이 같은 고요함이 있으리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무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달 밝은 밤에 농가와 벼낯가리가 잠든 넓은 마을을 바라보니 마음도 정막 속에 잠겼다. 속세의 고통, 번민, 비애도 어둠의 정막 속에 잠겼다. 이 정막 속에서는 거리도 평화로웠고 애수에 잠겨 아름다웠다. 하늘의 별들도 다정한 눈길로 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이 세상은 이제 아무런 악이 없는 태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왼편에는 마을 끝에서 저 멀리 지평선까지 들판이 보였다. 달빛이 가득 찬 온 들판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반 이반의치는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숨막힐 지경으로 답답한 거리에서 살며 필요 없는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 놀이를 하는 것도 역시 상자와 다름없는 일이 아닐까요? 또 우리가 게으름뱅이, 수다쟁이, 영리하지 못하고 채신 없는 부인들과 일생을 보내며 쓸데없는 말들을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상자가 아닐까요? 혹 원하시면 교육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아니요. 이젠 그만 자야겠습니다. 불쾌는 말했다. 그럼 내일 또? 2 사람은 헛간 안으로 들어가 건초 위에 누웠다. 이윽고 담요를 덮고 잠을 청했다. 갑자기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헛간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몇 걸음을 더 가더니 멈칫 섰다. 잠시 후에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마부라가 다니는 모양입니다. 불쾌는 말했다. 발소리는 다시 잠잠해졌다. 이반의치는 옆으로 누우며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도 참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직한 자유인이라고 말도 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한 조각의 빵과 자기 몸둘 거처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지위 때문입니다. 이렇게는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 후 불쾌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반의치는 이리저리 뒤치다거리며 연방 한숨을 내쉬더니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는 문 옆에 앉아 고불통에 불을 댕겼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